네, 저는 이제 사실은 지난주랑 오늘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논문들을 리뷰를 하다가 갑자기 제 논문을 소개해야 돼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 일단은 엔버트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지금 환경 빅데이터 그 플랫폼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뉴스 데이터 같은 것들을 필터링 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때 그 엠버트라는 것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했던 찾았던 방법론이나 시도해봤던 것들을 이제 논문화 시켜서 발표했던 것들인데요. 여기 2020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실제로 논문이 지금 나온 거는 21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용이랑 그 다음에 사실 논문에 들어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기 지금 회의하고 계신 분들이 다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이랑 관련이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논문의 좀 앞이랑 뒤를 조금 추가해가지고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다 들리시죠? 네, 네, 먼저 문제 정의부터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선 뭐 다 아시는 그림이죠. 이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이제 각종 텍스트 데이터들이죠. 블로그, 뉴스 이런 데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거를 환경 텍스트로 처리한 다음에 이거를 형태소 분석이랑 뭐 각종 사전을 통한 처리를 해서 이제 결국에는 키워드 기반으로 버즈량 같은 것들을 이제 해서 시각화를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수집된 데이터가 잘 수집되었느냐 하는 부분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키워드 기반으로 시각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 데이터 수집 방법에서 대부분 키워드 기반으로 저희가 검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키워드 기반으로 수집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뭐 네이버나 이런 데에서 저희 뉴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네이버에서 가져오는데 네이버에서 뉴스 같은 걸 가져올 때도 키워드 기반으로 저희 지금 트위터 이런 것들도 다 키워드 기반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이렇게 키워드 기반으로 가져와서 최종 결과물인 시각화가 키워드다라고 하는 것은 키워드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이 적절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클레임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트위터 수집기를 만들 때 사용했던 키워드들이고요. 뭐 하천 데이터는 수질, 수질오염, 유역 오염 이런 키워드를 기반으로 이 키워드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끌고 오는 방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키워드 기반 서치가 보통 대부분 검색 엔진들이 다 그런 서치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집을 해봤더니 환경 데이터가 아닌 뉴스들이 있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지금 충북 도지사님이 신년사를 하셨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홍수나 뭐 이런 피해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필터링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뭐 계약, 동향 이런 것들에서 뭐 각종 그 해, 그 지역에 있었던 각종 사업 계약 같은 것들을 쭉 목록을 내놨는데 그 목록 안에 하수도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외에도 환경 데이터지만 지금 보면 수소 충전 이런 것들은 환경 데이터긴 한데 저희가 설정한 15 종류의 환경 데이터 안에 들어가기는 참 애매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환경 데이터가 이렇게 이 위에 하천, 호소,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있는데 수소 에너지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어떤 뭐 수소가 뭐 지하수도 아니고 기후 변화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상하더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기반 분류보다 우수한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환경 데이터랑 그렇지 않은 데이터를 먼저 분류를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겠다. 그 다음에 분류 외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더 필요하겠다. 그리고
중복된 데이터를 취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이 저희 그 문제 정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데이터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저희가 1월 1일부터 뭐 저기 현재까지도 계속 수집되고 있었는데 이 논문을 쓸 당시에는 크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데이터, 그다음에 4월 1일부터 6월까지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잘라내서 이제 3월 31일까지 데이터를 트레인 셋으로 6월 달 데이터를 테스트 셋으로 나왔습니다. 그 6월 달이라는 것이 이제 여름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그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당시에 제 생각은 이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얘가 환경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잘 분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요. 특히나 이 시기에 항상 코로나 이야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뉴스도 보면은 코로나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환경 노출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어떤 새로운 키워드, 새로운 주제들이 막 쏟아질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존 데이터만으로도 잘 분류를 해야겠다. 그래서 테스트 셋을 아예 그 계절을 바꿔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일단 밸런스가 굉장히 무너져 있고요. 예를 들자면 대기 데이터가 약 400메가 정도 들어있는데 호소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한 1.3메가바이트 정도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이 트레인셋 기준입니다. 그래서 대기 데이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가 들어있고 호소 이런 것들은 적게 들어있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둘째로 인사발령 관련 기사, 뭐 예를 들면 환경부 장관이 새로 취임을 했다 이러면은 환경부는 사실 상관이 없지만 저기 무슨 수자원 공사 이러면 수자원 해가지고 또 지하수에 필터링 되고 막 이런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광고, 특히나 화학약품, 화학물질 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광고 관련 기사들, 특히 화장품들, 무슨 화학약품들을 사용했다 이러면 다 필터링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원자력이나 수소에너지, 전기에너지 절약, 환경 법령 같은 기사들은 환경 데이터는 맞는데 분류가 안 되겠더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기사가 여러 개의 클래스로 분류될 수 있죠. 이것을 하나로 고정을 시키려고 했더니 너무 좀 데이터의 특성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사를 여러 개의 클래스로 분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들어가는데 제가 이거는 예전에 한번 맨 처음에 환경의 분류 15종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이런 데이터들을 조사를 했었는데 우선 국제적인 환경 분류 체계 같은 경우는 유엔에서 발표한 것들이 있긴 한데 그렇게 썩 저희가 생각하는 환경이랑은 좀 맞지 않았고요. 예를 들면 교육 이런 것들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환경과는 좀 맞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글로벌 인바이런먼트 이렇게 유엔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는 분류를 이렇게 5가지로 했는데 너무 좀 넓죠, 분류가. 그래가지고 그 생태 다양성, 뭐 대기 생태계 다양성, 뭐 그다음에 뭐 해양, 그다음에 뭐 토지, 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고, 뭐 수돗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너무 분류가 커서 그럼 환경부의 기준이 될 수 있냐라고 봤더니 환경부 같은 경우에도 대충 뭐 비슷하게는 갑니다. 자연환경, 생활환경, 물환경 이렇게 가는 것들은 대부분 동일하고요. 자연환경, 생활환경 이렇게 법에는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 생활환경 안에 물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저희가 사용했던 15종 분류 같은 경우는 저희만의 일종의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만의 어떤 고유의 분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그래서 딱히 제대로 된 정확한 근거는 없이 이 데이터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여기까지가 문제 정의고 이제 논문에 들어갈 사용된 방법론이 이렇습니다. 첫째, 데이터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하려면은 분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노이즈도 심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걸로 학습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제가 그 6,000개 정도 기사를 직접 한번 분류를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도카노라는 툴을 사용해서 분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 각 클래스당 최소 100개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내용 중복도 다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멀티라벨로 최대 3개까지 분류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트레인 셋이 이제 4,600개 정도, 그 다음에 그 테스트 셋이 1,500개 정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렇게 멀티라벨이 분명히 필요는 한데 정작 해놓고 보니까 한 10% 정도? 10% 정도만 멀티라벨로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워드 퍼 도큐먼트, 그러니까 각 도큐먼트 그 뉴스당 단어 수를 대조를 해봤더니 트레인셋이랑 테스트셋이 꽤 다른데, 이거는 이제 이상치, 즉 칼럼 같이 수만 개의 텍스트로 이루어진, 수만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몇 개가 들어있느냐, 이 이상치에 따라서 평균이 크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중간값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그렇게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트레인셋 라벨 분포를 보시면은 여기 대각선이 제일 많이 있는 내용이고, 보시면은 특히나 이 화학 물질과 하천 호소, 그다음에 생태계 이런 쪽이 굉장히 멀티라벨이 많이 분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물재난이나 기상변화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데이터가 다 자기에게만 싱글 라벨로만 분류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직접 사람이 분류한 결과를 토대로 다시 저희의 그 키워드 기반 분류가 좋았느냐를 체크를 해봤더니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숫자가 이런 식으로 나온 이유의 대부분은 환경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가 거의 절반 정도 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레이크 앤드 웨트랜드, 이게 호소인데 호소 데이터가 43%가 맞췄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거의 평균적으로 50% 이상의 데이터가 환경 데이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 호소 관련 데이터는 사실 환경 데이터 아닌 걸 제외하고 보면은 라벨링이 잘못된 경우는 적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뭐 웨더 이런 거,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라벨링이 잘못됐죠, 애초에 라벨링 자체가 좀 잘못된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우선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단계에서는 뭐 흔히 사용되는 버트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버트에서 맨 CLS 아웃풋을 그대로 풀리 커넥티드로 연결시켜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보통 싱글 라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소프트렉스를 해가지고 최대 값 하나만 뽑아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멀티 라벨이기 때문에 이제 시그모이드를 사용해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어떤 확신도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 확신도를 각각을 이제 로스를 매겨서 그 로스의 합을 백프로파게이션 해가지고 학습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 AutoML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이미지 데이터는 뭐 겐이라던가 뭐 다양한 그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경시키거나 해가지고 데이터의 양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텍스트 데이터는 그게 안 됩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이제 주관값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 어떤 A라는 단어와 B라는 단어의 중간값 이런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변형이 거의 불가능해서 대부분의 데이터 샘플링 기법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멀티라벨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어떤 균일한 샘플링 자체가 힘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랜덤 오버 샘플링을 사용해서 완전히 균일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균일하게 샘플링을 하는 방법을 사용했고요. 그랬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 논문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전처리랑 샘플링 기법을 써봤는데, 지금 보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그 샘플링 기법 없이 나온 것들이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각각의 방법들인데, 지금 버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이 2번, 3번, 4번, 5번 이런 것들은 버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고요.
1번과 0번만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류를 했을 때 정확도 차이가 랜덤 샘플링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다른 좋은 샘플링 기법에 비해서도 그렇게 막 심한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랜덤 오버 샘플링을 사용했는데 완벽하게 밸런스가 맞춰지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핵심으로 들어가자면 라벨 프레딕션이라는 거는 버튼은 결국에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신뢰도 확신도라는 값을 뽑아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해야 되죠. 여기서 이제 D라는 라벨과 H라는 라벨에 속한다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스레시홀드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선 스레시홀드를 처리하기 전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첫째, 환경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가름하고 환경 데이터일 경우에 15종 라벨로 분류를 한다. 그리고 분류로 예측이 안 되면은 분류 외라고 따로 체크를 한다. 이렇게 대전제를 하나 세우고 우선 세 가지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균이랑 글로벌 스레시홀드를 주고 이 스레시홀드를 넘을 때 그 라벨로 예측을 하게 한다. 지금 위 사례 같은 경우에는 0.8이거든요. 0.8보다 큰 값만 이제 1로 해가지고 이진화를 시킨다 하는 것이 하나고, 로컬 베스트 스레시홀드는 저희가 뭐 테스트 셋을 가지고 스레시홀드를 설정할 수는 없겠죠. 밸리데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밸리데이션 결과를 기준으로 라벨에 따라 각각 서로 다른 스레시홀드를 책정하고 테스트 셋에 이를 반영을 해서 이진화를 시킵니다. 일반적인 분류 같은 경우에는 1번보다 2번이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번 안에서 1번을 포함하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2번이 좋을 수밖에 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분류 외의 존재 때문에 그리고 이 환경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여부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2번이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방법은 아니고 다른 논문에서 가져온 방법인데 라벨 카운트 프레딕션이라고 있습니다. 멀티라벨이지만 멀티라벨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라벨의 개수를 예측하는 레이어를 하나 따로 만들어 가지고요. 이 글에 대해서는 라벨은 하나가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 돼. 이것만 예측하는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요. 탑 n개의 라벨을 뽑아서 분류를 합니다. 이진화랑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렇게 수행을 했을 때 이제 성능이 향상되더라 하는 선행 연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첫째로 저희 이제 버트 베이스 모델, 이건 구글에서 오픈을 했던 멀티링구얼, 즉 이제 한국어뿐만 아니라 수십 개 언어에 대해서, 외국어에 대해서 다 학습을 시킨 구글에서 공개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했을 때고, 코버트는 한국어로 SKT 브레인에서 공개한 한국어로 학습을 시킨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봤을 때 우선 밸리데이션도 꽤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정확도도 꽤 큰 차이가 납니다. 동시에 한 가지 재밌는 것이 밸리데이션과 테스트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뭐 원래 사실은 밸리데이션보다 테스트 셋이 조금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트레인셋과 똑같은 1월에서 3월의 데이터고, 테스트 셋은 아까 보였다시피 6월 데이터죠. 그래서 계절에 따른 차이도 여기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리고 각각의 방법론에 대해서 각자 하나씩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우선 로우 데이터, 즉 샘플링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언밸런스한 걸 그대로 넣었을 때와 샘플링을 사용했을 때인데, 샘플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제 글로벌 스레시홀드와 라벨 카운트 프레딕션에서 정확도 향상이 있었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 로우 데이터로 학습시켰을 때는 세 방법이 거의 다 정확도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는데, 샘플링이 들어가는 순간 스레시홀드에 따른 이 프레딕션 방법론에 따라서 격차가 벌어집니다. 저희 논문에서는 이 부분을 제가 해석을 하면서 로컬 베스트 스레시홀드 자체가 이제 클래스 간의 언밸런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 오버샘플링 자체가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정확도 향상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좀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표가 제가 최대한 좀 확대를 해서 넣고 싶었는데 넣지 못해서 이렇게 지금 좀 큰 색깔로만 구별을 하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위에서부터 글로벌 스레시홀드, 로컬 베스트, 그다음에 라벨 카운트 프레딕션 세 가지에 대한 결과고요. 왼쪽은 액큐러시, 즉 정확도를 뜻하고 오른쪽은 에러를 뜻합니다. 즉 오른쪽에 있는 이 데이터가 진할수록 더 못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하나의 행은 그 특정한 클래스에 대한 실제 참값을 의미하고요. 열은 모델의 예측값을 의미합니다. 즉 예시를 들어서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파란색 선이 빨간색이 이렇게 진하게 그려져 있는 이쪽이 이제 모델이 예측을 이 제일 왼쪽 두 개가 분류외와 환경 데이터 아님이죠. 분류외와 환경 데이터 아님이라고 모델을 예측한 것들이 실제로는 각각의 라벨에 들어가 있는 값들이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레시홀드와 라벨 카운트 프레딕션은 거의 유사한 정확도 분표를 보여주죠. 높은 것들도 유사하게 높고 낮은 것들도 유사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은 이제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로컬 베스트는 정확도도 물론 다르지만 정확도만큼이나 그 생김, 즉 그 각 클래스별 에러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15종의 분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장 좋았던 글로벌 스레시홀드보다 더 좋은 깨끗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 분류 외랑 환경 데이터 아님에 대해서 이 모델이 예측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환경 데이터 아닌 데이터가 아까 절반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절반이 넘는 데이터를 환경 데이터가 맞다 아니다를 분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느라 지금 환경 데이터 아님에 대한 에러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런데 그의 반대급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데이터인 15종의 라벨 데이터의 상당수가 이 환경 데이터 아님으로 분류되는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스레시홀드 방법 자체가 스레시홀드 방법이나 뭐 AUC라던가 이런 방법들 자체가 이런 부분에서 일종의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즉 어떤 데이터가 더 중요하냐에 대해서 우열이 존재할 때 그 우열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클래스로 분류가 되어서 정작 중요한 15가지 환경 데이터의 분류 정확도는 늘어나지만 분류 자체가 많이 사라지는, 결과가 많이 사라지는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시면은 뭐 기상변화, 기후변화 이렇게 각각 테이블에 매치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기상변화, 기후변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찾아냅니다. 특히나 물재난 이런 것들은 거의 95%면 거의 완벽하게 찾아낸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러 쪽이 사실은 더 핵심인데 에러가 많이 발생한 사례를 보면은 여기 굉장히 에러가 많이 발생하는 두 개가 있죠. 이게 지형이랑 토양입니다. 지형이랑 토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류도 명확하지가 않고 서로 섞이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데 비해서 데이터도 적고 그래서 원체 좀 분류가 힘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못 맞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여기 다른 쪽에 발생한 에러, 멀티라벨에 대한 에러들이 그 대각선 값이 아닌 것들이 멀티라벨에 대한 에러 값들인데 보시면은 생태계 쪽이 조금 에러가 좀 있습니다. 생태계 자체의 에러도 조금 큰 편이고 그래서 생태계로 예측을 했는데 사실 생태계가 아니었다. 이런 것들이 많고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좀 도메인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원래부터 좀 분류가 어려운 것들을 분류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결론은 뭐 키워드 기반 수집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프리트레이닝 모델이 멀티링구얼에 비해서 한국어에 특화된 데이터가 꽤 좋다. 그 다음에 멀티라벨로 분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버샘플링이 꽤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라벨 카운트 프레딕션은 라벨의 데이터당 라벨 개수가 적을 때는 아까 보셨다시피 한 10% 정도만 멀티라벨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효과적이지가 않다.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고요. 향후 방향으로 우선 저가 수행해본 방법으로는 우선 분석하는 문장의 길이에 대해서 한 가지 클레임을 제 스스로 걸어봤습니다. 버트 모델은 토큰을 최대 512개까지만 분석할 수 있습니다. 토큰이 형태소니까 형태소 512개 정도만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트랜스포머 계열 모델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고요. 뭐 GPT 이런 모델들은 좀 사이즈가 크긴 하지만 여전히 어떤 도큐먼트 레벨에서는 이 토큰의 개수가 부족한 사례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때 수행해본 방법으로는 쪽에 이제 토큰 베이스드 스플릿과 센텐스 베이스드 스플릿이라는 것을 이제 이 논문을 낸 이후에 이제 이런 논문들을 참고를 해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CNN이랑 똑같습니다. CNN이랑 똑같아서 토큰 베이스드 스플릿은 토큰을 CNN처럼 스트라이드를 줘가지고 윈도우 안에 있는 것들만 분석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한번 각 블럭을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블럭에 대해서 각각 이 버트 안에 집어넣어서 예측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풀리 커넥티드에 넣어가지고 제가 컨카티네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긴 문장이 주어졌을 때 마치 컨벌루저널처럼 윈도우를 주고 스트라이드를 줘서 잘라낸 다음에 각각의 블럭을 버트에 넣어서 그 결과를 도출하고 그것들을 컨카티네이션 시킨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를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서 그 이후로는 똑같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이 스트라이드 윈도우를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윈도우를 토큰 단위로 진짜 CNN처럼 토큰 단위로 잘라서 줄 것이냐 아니면은 센텐스 단위로 문장을 기준으로 잘라서 넣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한 가지 방법들이 있었고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희의 기존 엠버트가 아까 보셨다시피 80% 정도가 나왔죠. 근데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최고 이제 80.3%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면은 256 토큰을 사용하고 8개의 블록 개수를 사용했으니까 전체 분석 가능한 것은 2048개의 토큰까지 확장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사용을 했었는데 그다지 뭐 성능 향상이 막 뚜렷하게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가 이제 토큰이 처음 512개 정도를 잘라내는 정도면 충분하다. 실제로 토큰의 평균을 내보면 꽤 토큰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앞에 512개 정도로 충분하다라고도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이 하이어라키 구조 블록 단위로 스트라이드를 줘서 잘라서 이걸 컨카티네이션 하는 방법론 자체가 좀 잘못됐을 수도 있다. 그렇게 두 가지 정도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트레이닝 아까 앞서 언급해 주셨던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대략 한 6,000개 정도 가지고 분류했는데 실제 저희가 수집하는 데이터는 그보다 수십 배는 많습니다. 그냥 사람이 분류를 했기 때문에 6,000개로 제약을 둔 것이고 그래서 이 6,0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학습을 시킨 다음에 클린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학습을 시키는 그런 방식, 그 다음에 클린 데이터를 가지고
라벨링을 또 새로운 분류를 해서 또 전체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이런 방법들이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한번 봤던 논문으로 이 논문의 방법론도 굉장히 당연하면서도 좋은 방법론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먼저 분류를 하고 그 안에서 클린 데이터를 찾아낸 다음에 클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클린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다시 클린하지 않은 데이터에다가 얘가 라벨을 분류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라벨 분류가 된 거죠. 일종의 인공지능이 분류된 라벨을 가지고 합쳐서 최종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한 가지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을 취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제가 최근에 찾은 건데 로버스트니스라고 저희가 환경에다가 이 엠버트를 올렸을 때 생겼던 문제 중에 하나가 뉴스 데이터로 학습을 시켰다 보니까 사실 뉴스밖에 분류를 못 하더라. 그래서 뭐 보고서나 특허나 이런 소셜 데이터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얘가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 분류를 잘 못하는, 오히려 더 못해지는 경향이 있더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 이제 로버스트니스, 즉, 이제 저희가 새로 트레이닝 셋을 막 트위터도 분류를 하고 이런 분류를 할 때마다 그게 다 잡이니까요. 분류를 할 수 없으니까 뉴스 데이터로 지금 트레이닝 셋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다른 쪽에서도 다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일종의 트랜스퍼 러닝과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비슷하죠. 그 컨셉 자체가. 그러니까 뉴스 데이터로 학습을 시킨 걸 가지고 다른 데이터에다가 퓨샷 혹은 제로샷 러닝을 수행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로 나온 것은 마스커라고 하는 이번에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워드 기반을 마찬가지로 저희랑 비슷한 생각으로 키워드를 기반 분류를 못하게 시켜서 좀 더 맥락을 파악하는 데 강화시킨 어떤 버트입니다. 학습 방법론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엠버트에다가 강화를 시켜볼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제 엠버트 논문과 그 다음에 엠버트 논문의 앞 뒤에 있었던 제가 수행했던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여기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더 어떤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제안해 주실 게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엔버트라고 한 거, environment but라는 그 단어, 그 키워드를 우리가 처음 이제 고안을 해서 공표가 된 거죠. IEEE 인컴에. 그래서 엔버트, 이 IEEE 그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하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볼 수가 있고, 그, 그래서 페이퍼를 다운 받아가지고 실제로 좀 올려놨으면 좋겠어요. 스칼라 구글에서 나올 거고, 어, 실제로 네,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죠. 그래서 그거 다운 받아가지고 그 올려놓고 이게 이제 그 컨퍼런스 페이퍼기 때문에 이제 저널 페이퍼로나 아니면 다른 업그레이드에서 페이퍼를 낼 수가 있는데 이 EMV 버트 이거 잘 그 만들었으니까 이거 상표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만의 그 버튼 거예요. N 버튼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개선을 이제 하기 위해서 발표를 한 건데 가장 빨리 더 좋은 페이퍼를 내기 위한 거는 자기 강점을 살려서 더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서 발표를 해보라고 한 건데 제 생각에는 몇 가지를 더 추가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엔버트 앞에 로버스트 엔버트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또 다른 모델을 만들었다. 어드밴스드한 모델을 만들었다. 그래서 로버스트 엔버트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써가지고 가면은 좋겠다. 그래서 과거에 이때 페이퍼에서 이제 예를 들면 키워드 기반의 수집을 한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지금 수집 자체가 다 키워드 기반으로 거의 대부분 하니까 그런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언급을 더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프리딕션 하는 알고리즘을 좀 고안하는 쪽에 스레시홀드가 아닌 다른 방법도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 더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지형하고 토양 쪽에를 구분을, 우리도 잘 구분을 못 하잖아요. 지형하고 토양을. 사람도 지형이냐 토양이냐 이거 구분을 잘 못 하는데 모델은 더 심각하겠죠. 근데 이거를 지형엔 토양으로 아예 분류, 클래스를 아예 그냥 합쳐버리면은 이 부분은 어떨까라는 생각.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15개 기준으로 나눴던 그런 부분들이 또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고찰 쪽에 결론이나 고찰 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지만 뭐 이렇게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장점도 아닌 단점도 아닌 어떤 미래 연구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해버리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의 학습 방법에 대한 다양화, 그다음에 로버스트한 방법, 그런 부분 더 추가해서 지금 컨퍼런스 페이퍼에 나온 거를 그다음에 수집 데이터가 지금 되게 작잖아요. 처음 사이즈 자체가 뭐 1분기 거 했고, 그다음에 그 테스트 데이셋은 6월 달 걸 했는데 지금 2000년도 1년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2000년도 1년치의 데이터셋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데이터셋에 강화를 시켜서 이 로버스트 엠버트라는 상품을 저 만들면은 모델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시그모이드 기법 말고 또 그 시그모이드 말고 다른 그쪽 부분을 몇 개를 하나가 아닌 여러 개로 다양화시켜서 한번 실험을 해보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뭐 의견 한번 적고 있죠? 네, 넣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조금 해서 어, 두 가지 트랙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번 트렐로 한번 들어가 보면 트렐로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예, 여기 말고 우리 플랫폼 쪽에 트렐로에 여기 4월 달 데이터 AI 관련 컨퍼런스 저널 한번 보세요. 카드. 4월 달 리스트의 카드. 첫 번째 거. 예. 거기 스케줄이 대충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이 3월 달이잖아요. 3월 달에서 지금 이거 1, 2, 3은 넘어갔고 5월 달에 NIPS 있고 6월 달, 7월 달 이렇게 있어요, 지금. 9월 달에 AAAI가 있고 요 스케줄을 살짝 잘 볼 필요가 있고, 저널 쪽은 지금 뭐 언제든지 만들어서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저널도 그렇고 컨퍼런스도 그렇고 탑 티어 컨퍼런스거든요. 여기에 내기만 하면은 뭐 굉장한 센세이션이 되는 그런 컨퍼런스인데, 일단은 정리를 해가지고 5월 달에 NIPS나 이런 데에 아니나 뭐 이런 데에 좀 넣어서 커멘트를 어,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데는 그 리뷰 커멘트를. 그래서 리뷰어들이 어떤 식으로 커멘트를 해주는지를 살펴볼 필요성도 있어요. 막 되면은 오케이지만, 되면 오케이지만. 그래서 요거를 로버스트 엠버트라는 목표로 가지고 한번 가보면은 좋지 않을까. 도용 입장에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들고 그렇습니다.